오늘 첫 소식은 불안한 금융시장 움직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10원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원화 가치도 또 주가도 모두 하락세죠?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6.5원 오른 1,410원으로 시작해 장중 1,411원을 넘보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11월 7일 장중 1,413원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1,409.9원이었던 기존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06.6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우리 주가 내림세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64% 떨어진 2,417.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이런 급락세의 전체 시가총액도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2천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락해 5만 600원까지 주저앉으며 52주 신저가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3% 가까이 내려 689.65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이 7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입니다. 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원화 가치, 또 주가가 이렇게 휘청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여파가 우리 금융시장을 덮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한다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불안감이 원화값과 주가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집권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도 악재로 꼽힙니다. 달러와 미국 주식,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원화값과 우리 증시가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내년 1월 트럼프 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반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도 실시간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오늘 재판부의 불허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 1심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긴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는 불발됐지만 어제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됐고 오전 11시에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된 겁니다.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 주변 찬반 집회에만 6,000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은 보안 요원을 특별 편성해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경력을 추가 투입해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부각하면서 맞불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 추가 녹취를 공개했죠? 네, 오늘 새로 공개된 육성은 지난해 경남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명태균 씨가 지역 공공기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명 씨가 과거 경호상 기밀인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주변에 알리면서 해당 기업에 주식 투자를 권유한 듯한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박한수가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네.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네, 나중에 네. 되면은 네. 6, 7만 원 간다. 민주당은 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고리로 금전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돈까지 주고받았다는 건 그만큼 밀접한 관계란 걸 보여주는 거라며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대가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 씨가 과거 김 여사와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증언을 검증하겠다며 서울역을 방문해서 열차 관리단의 운영 기록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전용 열차에 명 씨 등 민간인이 탑승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록도 없고 관계자들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선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대통령 탄핵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대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줬을지 혹시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주말에 예고한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토요일엔 여러 대학에서 대입 논술 시험이 예정돼 있다며 기어이 시위를 하겠다면 수험생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시험 끝나고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공개되면 죄상은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당내에선 지위를 이용해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고 또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여당 인사들은 하나같이 지금은 엉뚱한 데 화력을 쏟거나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아니라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노출됐던 한동훈 대표 측과 친윤계 의원들 사이 갈등 기류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도 쇄신을 추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대표가 그동안 흩어진 힘을 모아 대야 공세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내일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면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관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별도 표결 없이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 추천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큰데 결정 방식과 수위에 따라 계파 갈등 양상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중령 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해 후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양광준,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양 씨가 반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닷새 뒤 공개된 겁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현장 검증에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양 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각각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다툼 끝에 양 씨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전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실제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로 옮겼습니다. 시신 유기 뒤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하며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며 범행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기소 후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5월 음주 뺑소니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가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 씨에겐 위험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만 적용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김 씨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팬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김 씨는 선고 내내 한 번도 방청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10대 2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와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최고 속력 시속 159km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올해 44살인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자진해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미국에서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왔던 만큼 헤그세스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헤그세스가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에 주둔 미군의 철수를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예상대로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후보였던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도 함께 부서를 이끌 것이라면서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고 트럼프의 손녀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제 최강 마쿠 실세로 등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일 선거일 이후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벌이며 미 상원 지도부 선출 경쟁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머스크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If he has the time, it'll be a good one to do it, but he's agreed to do it.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라마스와미 역시 경선 후보 사퇴 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If you want to revive national pride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stay out of World War III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vote Trump. 트럼프 당선인은 2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인 대규모 구조개혁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강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의 역할과 별개로 외교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머스크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문제까지 논의되는 정상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생중계 불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여야 모두 공방을 벌였었는데 법원이 오늘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좀 전에 법원이 1심 재판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도부에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관련해서 얘기 나온 바는 없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나섰어요.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 하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의 결정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고인으로서 생중계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대의명분상 공공복리 차원에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공개해서 생중계를 하는 그 개인적으로 받을 그 심적인 고통 내지 명예실추보다 일반적으로 얻어야 될 공공복리가 크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선고했을 때 생중계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이 명예의 손상, 심적인 고통이 훨씬 크다. 즉 중형을 선고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중계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명예손상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유력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그 비판, 비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도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아마 중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다고 보고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평생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거짓말의 행각이 있잖아요. 그저 뭐 이 끝판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서 향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데 대한 그런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마음을 바꿔서 아마 생중계해 주십시오 하면 또 생중계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생중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법원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경향을 보면 당일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기원하는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뭐 법원 주변에 모여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이 재판을 공개하자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와서 정쟁을 좀 유발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법원의 판단에 또 굉장히 압력을 행사하는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양비론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뭐 다 자연스러운 뭐 현상일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중요한 것은 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또 향후에 이 판단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고려된 이런 사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냉정하고 안정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은 좀 양측 다 이런 문제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를 좀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언론의 기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김재원 최고위원님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별명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꾀돌이로 소문이 나 있는 아주 지혜 덩어리 보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생방을 불허했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해석을 새로운 시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아마 법원은 좀 신중하고 냉정한 그 판단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중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기 때문에 법원 근처는 훨씬 더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정도 되면 그 배석 판사들과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모두 이 양형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해서 판결문 작성까지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내일 모레 판결 선고할 때 그 양형 이 어느 정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모두 고려한 다음에 그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무죄 판결이 된다면 이것을 중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점도 알려주는 것이 훨씬 공공복리에 적합해요. 그런데 중형이 선고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받을 창피함, 창피주기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창피함과 또 갖게 되는 심적 고통 이것과 공공복리를 따져서 이 개인적으로 얻을 그
심적인 고통과 인권 침해가 알겠습니다. 너무 크다 이렇게 예.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예.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브리핑 생중계가 더 민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특검법을 정상적인 특검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예. 해야 뭐 생중계를 하든 녹화 중계를 하든 의미가 있는데 예. 이것은 뭐 그냥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네. 내고 그걸 통해서 또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심보가 들어있는 특검법이니까 뭐 생중계를 한들 녹화 중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박소연 예. 의원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민주당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소위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예,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하라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예. 하는 요 두 가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글쎄 뭐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후보의 행위, 예. 그다음에 경력 이거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게 그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그 행위와 어떤 그것과 관계 없는 예. 경력과 위조와 관계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기억의 영역을 공직선거법 재판하는 것은 애초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이걸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예.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2번이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그 회의록이 보면 나와요. 네. 한국식품연구원 빨리 왜 안 하냐. 그런 정도가 나왔는데 설사 협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강한 압박이었다 하더라도 예.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기서 협박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 문제인데 이것을 제1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아예 대통령 후보도 다음 선거도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아예 삭제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인데 예.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무죄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1심 선고는 누구도 지금 모르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일단 국회의원직 상실, 물론 대법원까지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 후보의 과정, 선출 과정에서 다 예. 관련된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대통령 후보 선거 그 당시에 이제 자격이 이제 뭐 상실된다고 예. 본다면 예.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정당의 보조로 지급한 그렇군요. 선거자금 이 문제를 이제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예. 이런 문제를 이제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은 벌금 80만 원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 벌금 80만 원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대로 국회의원도 그렇죠. 유지가 되고요. 예. 뭐 사실상 무죄나 별 차이가 없게 되겠죠. 예. 근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예. 이게 벌금 80만 원 선고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예. 윤상현 의원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 성향의 그 분들에게 좀 예. 희망 고문을 좀 더 가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건의 범죄 사실인데 예. 그중에 하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예.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 모른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사안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가장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을 그 두고 첨예하게 이제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그 수사를 받던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한 결과 그에 대해서 아예 김문기 씨 자체는 모른다고 해서 난 대장동 사건하고 관계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득표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상대로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해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문제, 즉 알고 있다 모르겠다 이것만 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 그런 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다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김은기 씨와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처장으로서 오랫동안 결재를 하고 지시감독을 하는 단계였는데 예. 그런 결재나 지시감독 행위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가서 같이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무슨 나무를 삥 둘러싸고 손을 잡고 있었고 그런 행위 자체에 의하면 당연히 논리측과 경험측에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모른다느니 사진 찍을 땐 카메라만 봤지 내가 옆 사람 봤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 이것이 이제 과거의 모든 교제 행위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좀 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예. 좀 반론을 해야 되는데요. 그 TV 토론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이렇게 예, 물었어요. 예.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그분이 하위직이라 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네. 답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런 뒤에 그런 관계가 다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는데 네. 그때 성남시장 재직 시에 알았느냐라고 정확하게 제안해서 물어봤고 그 재직 시에는 하위직이라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딱 떼버리고 알았냐 몰랐냐만 가지고 검찰이 지금 공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하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8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래서 백현동 사건 문제도 네. 이것이 백현동 사건에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또 거짓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를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박수현 네. 의원님 말씀대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죄 선고가 되기 어려워서 80만 원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예. 그렇게 한쪽은 무죄가 되고 백현동 관련 사건만 유죄가 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어서 여전히 최소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1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벌금 80만 원을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예.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다 예상을 하셨습니다만은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생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내세워서 여권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억지와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도 논리도 없습니다.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인다는 그것마저도 약간의 제3자 특검이라는 눈속임만 있을 뿐이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을 또 기만하는 것이다. 그 플로팅 강승규 의원이 얘기한 이 제3자 특검 눈속임만 있을 뿐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한동훈 예. 한동훈 대표께서 예. 과거에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법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했죠. 어쨌든 그런 형태의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지금 제안인데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저 민주당이 좀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나 싶은데 여전히 역시 재벌을 개주지 못하니까 그걸 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네.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를 해서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특별검사를 제안할 때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 거부권, 비토권이 그 이야기인데요.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예. 지금 이 특별검사 임명 자체가 사실은 독소조항을 뺀 게 아니고 이 특검법 자체가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예. 전부 독약인데 거기에
독소조항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특별검사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나 객관적인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독소조항이 있느니 없느니 또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제안하라는 이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면요 또 재정 신청 또 들어갈 거예요. 법원에서 또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수사하자고 또 특검법 주장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지금 이제 막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수사 중인데 수사를 못하게 하고 민주당이 개입해서 민주당 그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특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글쎄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10분 중에 2분 이상이 2분 정도가 최하 이 특검에 찬성하고 계시다는 여론은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께서 지금 독극물을 스스로 마시겠다고 결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 정치 공세를 해서 국민이 민주당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속고 있죠. 근데 아니 국민을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폄훼하는 그렇기 게 때문에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여당은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싸우셔도 안 돼요. 지금 민심을 바라보시고 상대하실 시기에 왜 자꾸 민주당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이 취지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인데요. 이미 이 문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리고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대통령하고 주변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당 추천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독소조항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어떤 안으로 하겠다는 안도 내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 금방 얘기했잖아요. 계속 특검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김건희 방탄에 불과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나 또는 드루킹 특검은요 전부 여야 합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또 다른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국민의힘이 당시 새누리당이 이 동의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 것이고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시 추미애 대표께서 김경수 지사에게 물어보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덜커덕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드루킹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일반화하시는데요. 일반화하시려면 여야 합의를 해서 여야 합의된 경우에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왜 지금은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마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 자체를 비난을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야 합의하에 특검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당 안을 내시라니까요. 왜 내 안도 안 내고 자꾸 거부만 하시냐는 얘기고요. 합의할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이 14번 있었거든요. 그중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 것이 4번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고요. 그다음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월호 특검까지 미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대북송금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서 성사가 됐고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합의가 안 돼 통과됐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야 합의가 뭐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을 지금처럼 특정 정치 세력 더군다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악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그런 법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인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 지금처럼 완전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법률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분 중에 6, 7분이 찬성하는 이 특검, 예. 이 문제를 국민이 정치적으로 결과를 악용하려는 세력으로 국민을 규정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봐도 국민이 되겠습니까? 악용한다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고 예. 그것을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악용하려고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예. 오늘 민주당이 그 명태균 씨 추가 녹취를 공개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제가 바빠서 내용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네. 명태균 씨 육성을 보면은요, 경남 창원 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 명 씨가 관련 기관장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추천해주고, 나중에 되면 6, 7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 경호상 기밀, 이 윤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네요. 민주당 주장인데 민주당 의원님 모르시네요. 예.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뭐 공개할 녹취들이 있을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빨리 다 한 번에 터트려라 이렇게 주장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이죠.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끌어들이지 마라. 내가 이 문제로 책임지고 선을 긋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의 녹취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대응해서 수위를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명태균 씨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기 전과 있는 그 허풍쟁이이고 거짓말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정도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사실은 지방에서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알게 되거든요. 사전에 경호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설사 저런 내용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면 무슨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그냥 나오는 하나의 잡음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는 그냥 지금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그 수사의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야권에서는요, 대통령 탄핵 연대. 그동안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20여 명 같이 했어요.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공동대표를 하게 됐죠.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이 이걸 주도해왔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이 처음에 이름이 윤석열 탄핵 준비의원 연대였거든요. 탄핵 발의 준비연대. 그래서 발의, 탄핵도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발의. 그다음에 그것도 바로 하자는 게 또 준비.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는데 12명이 시작했거든요. 준비 모임을. 그래서 민주당이 9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당이 돼서 3명에서 12명이 시작한 거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 육성 통화가 밝혀지면서 이제는 준비라는 것을 넣을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오늘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요. 오늘 모두 4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아마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를 이게 당 차원에서 혹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의원들이 개별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당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정도로 탄핵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나올 정도로 아니면 언론이 탄핵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공공하게 할 정도로 상황은 엄중한 건 틀림없잖아요.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 후폭풍을 이야기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출한 것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앞으로 밝혀질 또 다른 사실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국민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탄핵 연대를 어떻게 키워갈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국민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이 탄핵 연대 의원 모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모임, 어떤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까? 뭐 세 가지인데 우선 그 공감대와 참여를 이제 확산시키는데 오늘 42분이 참여를 했는데 뭐 저희들은 내심 뭐 40-50명 그 선에서 더 크게 확대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핵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 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행하게 탄핵이 됐을 때 뭐 할 건데 라고 해서 저희가 그럼 이 사회 대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준비 활동들, 뭐 그런 소위원회를 만들어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참 좀 의외인데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데 또 그래도 민주당이 좀 멀쩡한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 놀랐습니다. 앞으로 좀 과도하게 진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탄핵 문제는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바로 며칠 후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위중교사 사건은 25일 날 판결 선고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다각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온갖 수단을 지금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법원의 예산도 늘려주고 법원에서 그동안 판사 임관 연한을 좀 낮추자 해서 이 실력 있는 판사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부터 온갖 그 민원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압박도 하고요. 근데 탄핵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록 곧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자를 땡김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판사님들은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신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알게 모르게 압박을 느끼게 할 판사님들에게 그런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뭐 그거 개의치 않겠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이 재판부 압박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 압박 수단이 이제 탄핵까지 끌고 간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께서 이제 민주당이 법원에 잘 보이려고 법원 예산을 선심성으로 증액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원이거든요. 법원 예산이 241억 증액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꼭 필요한 재판 지연이 지금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217억은 이게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은 그 환경미화원들 처우 개선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판사님 연수 비용도 많이 올려주셨던데요. 판사님들 연수하게. 알겠습니다. 뭐 그건 왜 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게시판을 조사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난 글을 실명으로 했겠느냐며 반문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게시판 조사 착수를 당박이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여러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고 이과 관련해서 많은 당원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 조사에 착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뭐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뭐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당원 게시판에 사실 수위를 너무 넘는 좀 비방 글들이나 심한 글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번 참에 다 정리하고 당원 게시판을 좀 어떻게 좀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여러 사정들을 보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부분인데요. 이게 당원 게시판에 원래 익명으로 쓰는데 지금 실명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당원 게시판에는요. 예. 원래는 성만 나오고 이름은 땡땡. 아, 이름은 땡땡으로 나옵니까? 예, 그렇게 돼서 사실 김모모, 이모모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만 네. 나오고 있고 그 글을 올리려면 책임당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자기 이름으로 인증을 하고 글을 올리면 성만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워낙 많은 금년 들어와서 우리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일이 그 특정 당원이나 특정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또는 당대표를 공격하는 글이 무지막지하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당원 게시판이 전쟁터처럼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는 이것을 한 사람당 하루에 3건만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 이름하고 가운데 글자만 그 공란으로 비우고 마지막 이름도 나오게 이렇게 해서 좀 제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을 벌이던 당원 중에 한 사람이 검색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쳐보니까 그 사람이 올린 글은 다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름과. 그래서 놀라서 이제 여러 사람 검색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러면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것은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 또 당의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온갖 비난을 퍼붓고 그 욕설도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것은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쓴 수백 개의 글이 나왔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한 100여 명 이상의 그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당원들을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보수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전부 색출해서 우리 당에서 쫓아내자는 겁니다. 이 자들 때문에 보수 분열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그럼 이 이게 상황인데 추경 원내대표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를 착수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쓴 글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쓴 것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기 당원 시작했고 게시판은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정도를 비판이니까 넘어선 글들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지 적어도 이것을 그 해당 행위 수준으로 가는 글을 쓰고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자들은 축출을 해야만이 이 당이 좀 안정된다는 의미이고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도 당계파 사건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 400명 쫓아낸 사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아직 한 대표의 입장이 정확히 나오질 않아서. 아니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타당 일이어서 그러나 좀 빨리 수습하시고 집권당이 그런 거 가지고 뭐 조사하고 이렇게 신경 쓸 새 있습니까? 빨리 국민 민생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 민생을 보살피는데 더 좀 진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봤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한낮에는 포근한 기온까지 감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예비 소집일인 오늘까지 막다가 수능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능일 날씨와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정혜윤 기자. 네, 과학기상입니다. 네, 다행히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유난히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내륙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21도 정도로 평년보다 6도나 높았습니다. 이 봄철로 본다면 4월 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낮 기온이 18도 정도로 예년보다 4, 5도가량 높은 이 포근한 날씨가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쯤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 정도가 될 전망인데 한파는 아니지만 긴장감 속에 쌀쌀함을 느끼거나 몸이 위축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기온이 낮고 또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로 조절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다. 또 아침 식사는 평소대로 가장 익숙한 식단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수능일 당일 긴 수능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고영양식의 도시락을 준비하시되 소화가 잘 되는 익숙하고 또 편안한 음식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일은 내일은 또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늦은 오후쯤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산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른 시간 이동 시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배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다른 일을 할 게 그렇게 없어요?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년 6개월 실형인데요. 철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김호중 씨 본인은 충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한 형기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나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는 표현은 엄한 처벌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인데 이 판결에서는 도지 이후에 맥주를 사는 모습을 보인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상당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CCTV상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이와 같은
수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한 모습을 양형에 대폭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련의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요. 소속사 대표도 징역 2년, 소속사 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아왔고 소속사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범죄를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집행유예 나아가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돼 있었고 사실 누군가를 대신 운전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이 범인 도피 교사는 실무상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자, 김호중 씨 혐의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픽을요. 실무상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혐의가 합쳐져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는 의미는 범인 도피 교사가 단순 일회성 행위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인 도피 교사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의 일환이었고 경미한 상해로서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수, 나아가서 증거인멸을 하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맥주를 추가로 마심으로 인해 그 음주 측정이 어렵게 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맥주를 더 먹은 것, 술타기 수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런 점이 형량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세요? 만약 애초에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전제되었다면 더 큰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미 성립된 범죄를 전제로 두고 볼 때에도 죄질이 불량해 기존의 다른 사건보다는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와 음주량, 성별, 체중에 따라 애초에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왔고 특히 사고 이후에도 맥주를 마신 정황상 검찰 입장에서는 부득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를 모방한 듯한 여타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아마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작을 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참작을 했다. 그럼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면 형량이 더 높아졌을까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추정컨대는 사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이미 도로교통법 나아가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추상죄를 두는 이유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실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0.08%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일 때나 적용하는 혐의라 실제로 음주운전 측정이 가능했다면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책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정을 재판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실무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와 같은 사정을 그동안 일련의 행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행위 그 죄질 불량성에 일부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 죄가 사전에 존재했다면 즉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죄가 사전에 존재했다면 더 큰 형량이 선고되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일부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양형 가중 사유가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반성문도 3번을 제출을 했고요.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도 마친 상태인데 이런 점이 고려는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 김호중 씨가 지난 8월에 보석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목 통증이 심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니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었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의사였다면 보석 심리기를 따로 열거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석 심리를 따로 열면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판결 선고 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고 나아가서 보석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충분히 치료는 가능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보석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량하게 비춰졌던 것 같고 일단 보석 신청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사정도 참작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그 태도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 나아가서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요. 그리고 바로 인정하고 또 도주하지 않고 또 피해자 병원에도 옮겨드리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곧바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내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으로만 기소가 됐을 텐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내려지겠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명백했습니다. 그랬군요. 즉 벌금형으로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안을 숨기고자 허위자수, 증거인멸 등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이어지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으니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형 2년 6월이 그대로 선고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의 비협조도 양형이 저렇게 선고가 높게 나온 영향을 미쳤을까요?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이미 전제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혐의와 관련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 사정은 뒤늦은 반성과 후회에도 불구하고 양형 가중 사유로 충분히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은 건데 아직 김호중 씨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항소하겠죠?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택시기사,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만큼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함으로써 다른 재판부, 즉 항소심 재판부의 또 다른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을 뒤엎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 보관을 제시해야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이 판결을 할 때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천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고려해서 나온 형량 아니냐? 당연합니다. 이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그 이상의 중한 감형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징역 2년 6월이라는 것은 아마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 3년 이상,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6월 이상이 선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김호중 씨가 판결 선고되니까 한숨을 쉬었다고 하거든요. 김 씨의 변호인과 여러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본 걸까요? 김호중 씨는 집행유예 선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변호인도 그와 같은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고 이미 초반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 이상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특히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안도 쭉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면 재판부가 이미 실형을 선고해서 복역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변호인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해줬을 것이고 김호중 씨 본인도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고를 들으러 갔는데 예상 외 실형인데다 실형 2년 6월입니다. 앞으로 2년 이상을 더 복역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뭐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도 지금 3년 6개월 구형했기 때문에 그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최대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더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이 점이 김호중 씨를 더 답답하게 하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익히 인지하고 그 악영향을 뒤엎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구사해낼 것인지 구체적인 보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판단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유의미한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이 사건들을 종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은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Donald Trump was arraigned on a New York Supreme Court indictment returned by a Manhattan grand jury on 34 felony counts of falsifying business records in the first degree.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뒤집을지 유죄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과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국가기밀 반출과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한 사건을 취임 전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 불기소 정책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는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취임 즉시 사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assault on our country, and it's a country that's failing. It's a country that's run by an incompetent man who's very much involved in this case. This is really an attack on a political opponent. That's 이에 따라 트럼프 측이 취임 이후 법무부에 사건 기각을 요구하거나 트럼프 자신이 전례 없는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또 다른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은 수사검사와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 재개돼도 트럼프 측은 면책 특권을 내세울 전망인 만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습니다. 이곳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의 판단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9일 내려질 전망이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유의미한 형량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지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난 6일 저녁, 트럼프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가족 아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실까요? Why don't we do a family shot? Elon, Ivanka, you have to have a picture with your boy.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Absolutely.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트럼프가 머리를 챙기는 순간 들어오려던 장녀 이방카가 급히 유턴을 해서 나가죠. 그리고 머스크 아들에 대한 트럼프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Gorgeous, perfect. Tristan's almost enough. 네, 그리고 나서 이방카는 다음 사진을 찍을 때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일기 내각의 실세였던 딸보다 머스크를 더 챙기는 트럼프의 모습도 의미심장하죠. 손녀 카이 트럼프는 머스크가 삼촌의 지위를 얻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머스크는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공식 지명됐는데 신설 조직인 정보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는 DOG, 바로 도지입니다. 머스크가 홍보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이름이 같죠. 국방부 장관에는 44살 피트 헤드세스 폭스뉴스 앵커가 파격 지명됐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를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도 미국 우선주의자이자 반중 강경론자들이 앉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무역 차르가 되길 원한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라이트하이저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들어보시죠. 강력하고 독해진 미국의 통상 정책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대미무의 흑자국인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과 더불어서 USTR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에너지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을 다변화해서 미국 무역 흑자를 줄이는 노력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USTR의 레이더로부터 과도한 무역 흑자를 목록에서 빠질 수 있도록.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로 오간 돈은 7,600여만 원. 검찰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교통비를 받았다는 명 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는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8쪽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피해자 300여 명을 속여 8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수익까지 붙여 결제 금액을 환급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하루 만에 4억 원을 넘는 돈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센터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대로 앉아있어. 핸드폰에 손 대지 마. 다른 콜센터 운영자도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검거됩니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리뷰 이벤트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희 오픈 이벤트로 리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상품권 만원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후 실제 상품권을 제공해 환심을 산 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라고 유인했습니다. 이후 모든 팀원이 물건을 함께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에서 35%를 더해 환급해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막 대출해라 이렇게 저를 조명하더라고요. 돈을 환급해달라고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낸 다음 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피해자가 301명에 전체 피해 금액은 88억 원에 달했는데 한 명이 하루 만에 무려 4억 1천만 원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총책과 관리자급 13명을 포함한 54명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1억 원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버전 조치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해외 총책 2명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Fight, fight, fight! 네, 앞서 이하린 앵커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이 정부 효율부 장관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 수장에 임명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인 비백 라마스와미가 이 부서를 이끌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는 등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상 위원회인 정부 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부처인데요. 이 행정부의 관료주의 해체와 규제 혁신 그리고 연방기관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예. 이 머스크는 임명 발표 직후에 SNS에 정부 낭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관료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머스크가 이래저래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됐는데 테슬라 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오늘은 어땠어요? 네, 닷새 동안 테슬라 주가는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내렸습니다. 328.4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다만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4거래일 동안 39.2%나 폭등하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미 대선 이후만 놓고 보면 주가 상승률은 여전히 31% 수준입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가 다소 숨고르기 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올랐잖아요. 도지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어땠어요? 네, 도지코인이란 게 뭔지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지코인은 2019년쯤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언급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낫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유명해진 코인입니다. 인터넷 밈에서 유래했거나 또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 이른바 밈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면서 수혜 기대를 타고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는 매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효율부의 약자가 바로 DOG로 도지코인의 약자와 같은데요.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 발탁됐다는 소식에 폭등했다가 이후 내림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만 도지코인이 무제한 발행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고요. 전문가들도 일부 코인 과열에서 엿보이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두 번째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쇼크 2,450 무너지고 1,410원 뚫리고 결국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얘기인데 아니 미국은 트럼프 랠리로 이렇게 신나는데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건가요? 네,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 2,500선이 무너지더니 오늘은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내린 2,417.0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개월 만에 700선이 무너졌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3% 가까이 하락한 689.65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계 주요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국내 증시는 나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국내 증시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나 혹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이 코스피 수급 분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봤더니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국민 주식으로 꼽혔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종가 기준 5만 600원으로 5만 원대까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이 앞서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주가 흐름과 좀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소외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변하는 주가 흐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제는 사만전자를 걱정하는 투자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네. 원달러 환율도 걱정입니다.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충격 여파가 외환시장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022년 9월에 이어 2년여 만에 다시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1,410원까지 돌파한 건데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 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이 강달러를 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에 트럼프 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네. 주식시장의 안정을 좀 찾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갈까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결혼 안 해요. 원인 1위는 돈 이렇게 뽑으셨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국민 절반 가까이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돈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의 52.5%로 집계됐는데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중은 44.8%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한 겁니다. 또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 한번 알아봤더니요. 미혼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안 하는 주요 이유로 꼽힌 만큼 젊은 세대들이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최근 집값도 전세값도 크게 오른 것 역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저출산 이유에 대한 분석이 사뭇 달랐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과 같은 주거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요, 주거 불안정 효과보다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전성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저출산 현상에 대한 수도권, 또 지방의 상호 관계도 나타났는데요. 지방에서의 인구 유입이 수도권 과밀로 이어지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 수도권 인구 주거 불안정 문제를 일으킨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은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하고 지방은 균형 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주거 불안이다. 네, 정부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승강기 안전주간을 맞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서울 수서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승강기안전공단과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양희모 이사장 직무대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대 디자인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4 행사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시상식에는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대표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수능일인 내일 오전 첫 차부터 입실 마감 시간 사이에 긴급 투입 열차를 비상대기합니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선로 인접시험장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할 방침입니다. 백화점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최대 60%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내일부터, 이마트는 15일부터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가 내년에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비아디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승용차 브랜드 출시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고 출시를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가을볕이 무척 강했습니다. 안내사항을 들으러 운동장에 모인 수험생들이 책자로 볕을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1도를 넘겼습니다. 11월 중순을 기준으로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4월 말 정도로 포근한 수준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아침에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겉옷은 입고 벗기 쉬운 걸로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2도, 전주 10도, 대구 8도로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시험이 한창 치러질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전주 20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귀갓길에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약한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